네, 형사정책 이제 두 번째 날이 됐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범죄의 역사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고전주의 범죄학, 그리고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 범죄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8장부터 마지막 15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이제 형벌과 보완 처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범죄학에서의 그 형벌론을 한 번씩 봤잖아요. 고전주의 범죄학의 형벌론과 실증주의 범죄학의 형벌론에서 봤는데, 그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형벌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인 거, 응보형주의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했던 형벌론이죠. 응보형주의 또는 절대주의였고요. 그다음에 형벌론에는 또 두 번째 목적형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형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형벌을 이용을 하는 거죠.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목적형주의에는, 이건 우리가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목적형주의를 주장을 하는 거였죠. 목적형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예방주의와 특별 예방주의가 있는데, 우리 실증주의 범죄학은 특별 예방주의였다 라는 걸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일반 예방주의는 비록 응보형주의가 고전주의 범죄학이었는데, 이 일반 예방주의는 나중에 조금 차용을 했죠.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그래서 고전주의 범죄학은 비록 응보형주의가 주를 이루었지만 후기로 들어오면서 조금의 이제 실증주의적인 부분을 받아들여서 목적형주의인 일반 예방주의를 표방을 했다. 그 대표적인 우리가 학자가 포이에르바흐는 그 고전주의 범죄학에 나오는 이제 학자 중에 한 명이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베카리온, 대표적인 고전주의 범죄학, 범죄와 형벌을 저서를 썼던 베카리온이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벤담은 파놉티콘 이제 감옥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오는 게 포이에르바흐 심리강제설. 쾌락보다는 죄를 선택할 때 더 큰 쾌락이 없도록 그 형벌을 다듬어서 심리적으로 강제한다는 거죠. 그 죄를 못 짓도록 하는, 그게 이제 일반 예방주의. 일반 예방주의라고 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게 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 예방주의. 특별 예방주의는 어떤 특정한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정신적인 이상적인 특징 또는 그 사회적인 환경 이런 접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예방을 하거나 뭐 교화를 하거나 이제 이런 그 사상들이 특별 예방주의였죠. 이거는 이제 실증주의 범죄학이었고요. 그렇게 어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봤고요. 자, 형벌의 종류는 뭐가 있냐?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생명형은 생명을 빼앗는 거죠. 형벌 중에 이제 사형이 있고요. 자유형은 어떤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징역, 금고, 구류, 이렇게 있는데, 요거의 차이점은 징역과 금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 노역을 하거든.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정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을 노역을 하게 되는 그 정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징역과 금고로 서로 나누게 됩니다. 징역형은 가서 이제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금고는 그런 게 없는 형벌. 구류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 구금 일수가 1개월 미만입니다. 그래서 징역 금고와 또 차이가 1개월 미만이고, 구류도 마찬가지로 노역이 없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형은 이렇게 징역, 금고, 구류의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 재산형은 이제 재산에 어떤 형벌이
가해지는 건데 벌금형과 과료, 몰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벌금형과 과료는 똑같이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이제 차이점은 과료는 그 벌금 액수가 2,000원에서 5만 원 사이, 5만 원 미만, 그리고 5만 원 이상이면 벌금형으로 됩니다. 그래서 과료는 거의 이제 유명무실한 그런 이제 그 형벌입니다. 이거는 과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벌금형, 과료, 몰수가 있다는 거. 명예형은 그 명예, 자격 상실이라든지 또는 자격을 정지시키는 거, 이게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다음 중 이제 뒤에 다시 보완 처분을 배우게 되는데 형벌과 보완 처분이 있는데 다음 중 뭐 보완 처분이 아닌 것은, 다음 중 형벌이 아닌 것은, 아니면 다음 중 자유형인 것은, 이제 이런 식의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만 꼭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완 처분은 뭐냐? 보완 처분은 우리가 형벌만으로는 그 사람을 벌을 주는 게 부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저지른 어떤 범죄가 있는데 이 사람을 자유형을 줘서 1년 징역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징역을 살고 나서도 그냥 사회로 징역이 이제 끝났으니까 형이 이제 끝났으니까 돌려보내면 되느냐. 계속 그 알코올 그 중독 증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다시 또 죄를 범할 그런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 증상까지 다 치료가 완료돼야 되는데, 즉 이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범죄는 형벌만으로는 불충분하죠. 1년 살고 나오면 그걸로 알코올 중독이 그 치료도가 완료가 됐다는 걸 우리가 확증을 못하죠. 그래서 형벌 외에도 형벌을 보충하고 대체하는 그런 처분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보완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보통 보호 감호 또는 치료 감호 해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벌과 보완 처분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완 처분이 형벌을 보충하고 대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형벌하고 보완 처분을 이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같은 것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원주의 또는 일원주의라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그 사람의 범죄의 책임만큼만 형벌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형벌과 보완 처분은 서로 다른 거라고 봤습니다. 지금 형벌은 응보의 성격, 보완 처분은 예방의 성격이다. 그래서 이원주의는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주장했던 거고요. 일원주의는 어차피 형벌과 보완 처분은 똑같이 다 예방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보완 처분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원주의입니다. 이거는 실증주의 범죄학에서 보는 거고, 현재 우리는 이제 일원주의적인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어차피 보호감호 치료를 하는 그 기간도 다 형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원주의와 일원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보완 처분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제 보호 관찰이라든지 또는 사회봉사 명령이라든지 또는 치료 감호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도소라든지 이런 시설에 구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보호 관찰원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을 계속 관찰을 하는 그런 형태고, 치료 감호 처분은 치료 감호 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그 보완 처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보완 처분이 아닌 것은 1번 보호 관찰, 2번 사회봉사 명령, 3번 치료 감호 처분, 4번 금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금고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벌과 보완에서 있어서 이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단기 자유형의 문제가 있네. 단기 자유형이라는 건, 자유형은 우리가 신체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라고 그랬는데, 자유형에는 징역과 금고, 구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금고의 단기 자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단기 자유형은 어떤 폐해가 일단 너무 짧죠, 기간이. 그래서 수용자
개선하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고, 이게 한번 들어가면 또 거기에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돼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즉 부패시키는 데는 충분한 기간이다. 오히려 감정 악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위화력이 약하고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걸로 어떤 그 죄를 못 짓게 하려는 그런 어떤 위화력이 약하고, 또는 6개월의 단기 자유형은 대부분 좀 좀도둑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죄가 약한 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범죄 그 범행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경제적인 정신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단기 자유형에 폐해가 있다라는 거 형벌 쪽에서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형벌에서 이제 재산형에서의 벌금형 개선 방안이 또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총액 벌금제입니다. 총액 벌금제도. 총액 벌금제도는 뭐 각 죄에 따라서 벌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3,0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이냐 또는 그 경제적인 사정을 뭐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죄에 따라서 똑같이 뭐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1,000만 원의 벌금이 나왔다. 그런데 몇십억, 몇백억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껌값이죠, 껌값.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많은 양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오는, 책임이 크게 다가오지만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서로 형평에 맞지 않죠. 불평등하죠. 그 죄 형벌이. 그래서 이제 대두되게 되는 게 일수벌금형입니다. 일수벌금형. 요거는 뭐냐면 범죄인이 그 범죄를 저지른 불법과 책임에 따라서 벌금 일수가 정해지는 거고요. 여기에 그 사람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벌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벌금 일수 곱하기 벌금액으로 그 사람의 정해지는 거죠. 이제 이게 일수 벌금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같이 모여서 예를 들어 뭐 회식을 한다고 n분의 1 내자, 그러면 똑같이 10,000원씩 내자, 그러면 대기업 회장도 10,000원, 어디 이제 직장인 또 10,000원, 이러면은 형평이 안 맞죠. 무조건 10,000원씩 걷는다고 하면.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아니면 여기서는 법의 그 불법한 그 책임의 양에 따라서 이제 벌금 일수, 며칠로 할 것이냐, 벌금 일수를 정해지는 거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벌금액이 산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벌금형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이라는 거죠. 일수벌금제. 자, 형벌과 보완 처분에서는 이 정도만 아마 좀 기억을 하면 좀 되실 것 같고요. 우리 한번 교재에서 어떻게 또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벌 이론은 우리 교재 8장이고요. 자, 130페이지. 자, 형벌 이론 아까 보신 것처럼 응보형주의와 두 가지가 있죠. 응보형주의는 고전주의 범죄약, 형벌이 다른 거의 목적이 아니라 그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다. 다른 거를 예방하거나 뭐 그런 걸 위해서 형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에 책임하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그 책임만큼의 그냥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거를 절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주의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적형주의, 이거는 실증주의 범죄약. 목적형주의는 그 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게 아니라 사회를 예방하게 하려는 주의, 사회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제 이런 다른 것의 목적을 위해서 형벌이 가해지는 거. 그래서 이거를 상대주의라고 하죠. 자, 목적형주의에는 크게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이 있는데, 이 일반 예방이 우리 고전주의 범죄학은 아까 응보형주의라고 했지만 나중에 차후에 오면서 이런 목적형주의의 일반 예방주의를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포이에르바흐, 고전주의 범죄학 학자 중 한 명인 심리 강제설이 우리가 일반 예방주의의 아마 대표적인 학자다. 그리고 특별 예방주의는
실증주의 범죄학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 범죄인이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원인을 범죄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만 예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형벌의 종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형, 그리고 자유형, 또 벌금형, 명예형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형에는 사형, 그리고 하나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유형에는 징역과 금고와 구류가 있었다는 거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징역하고 금고의 차이는 노역, 즉 정역이 있냐 없냐, 또 구류는 1개월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구류는 1개월 30일 미만의 그런 단점이 징역이나 금고 구별됐다. 그리고 세 번째 재산형이 있죠. 재산형에는 벌금과 과료와 몰수가 있다. 과료는 이제 우리가 2,000원에서 5만 원 미만을 과료라고 한다. 그리고 5만 원 이상은 이제 벌금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완처분. 보완처분은 형벌과는 다른 게 뭐냐, 형벌의 대체. 보시면 형벌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부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귀나 예방의 차원에서 볼 때, 그래서 치료 고와 개선을 목적으로 국가가 가하는 예방적 성질의 형사 제재, 그래서 형벌을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보완 처분이고요. 그다음에 자, 형벌과 보완 처분을 각각 어떻게 보느냐? 형벌과 보완 처분은 이원주의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본다. 성질이 형벌은 응보의 성격, 보완 처분은 예방의 성격으로 보는 거는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이렇게 봤고요. 그게 아니라 형벌과 보완 처분이 다 똑같다. 같은 어떤 사회적 예방하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본 게 일원주의고, 이거는 실증주의 범죄학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완 처분의 뭐 종류가 뭐 이제 나오는데, 이걸 다 뭐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 대체적으로 보완 처분이기 때문에 뭐 무슨 보호 처분, 무슨 처분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뭐 치료 감호, 뭐 어떤 감호,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완 처분입니다. 그래서 형벌의 종류만 잘 구분을 하시면 보완 처분, 그 외의 것은 대부분 보완 처분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보호 감호 처분, 뭐 치료 감호 처분, 교정, 뭐 이런 것들,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 이런 것들이 다 보완 처분이다. 그중에 선행 보증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건데, 이것도 보완 처분의 일종인데, 보시면 형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을 선고하는 경우에 보증금이라든지 사람이 물적인 담보를 세우고 하는 게 이런 선행 보증이라는 보완 처분입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없는데 음식점을 출입 금지시키는 이런 것들도 보완 처분의 일종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는 거죠. 영업소 폐쇄 이런 것들도 보완 처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완 처분이 무엇이냐, 이거 한번 쭉 훑어만 보시겠습니다. 1번 보호 관찰, 뭐 2번 사회봉사 명령 또는 수강 명령 보시면, 3번 보호 처분, 4번 치료 감호 처분, 5번 치료 명령, 치료 보호 처분, 이런 게 있다. 눈으로만 조금 한번 훑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완 처분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형벌과 보완 처분의 형벌의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 교재는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형벌의 문제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단기 자유형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문제점, 너무나 짧은 기간, 그래서 부패를 시키기에는 충분한 기간. 그래서 일단은 수용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작아 위화력이 약하다. 그리고 경범죄인에게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가족의 정신적인 경제적 부담이 가중시킨다. 그리고 어떤 그 교정의 목적, 직업 훈련이라든지 사회복귀 개선, 이런 개선의 효과를 너무 짧으니까 거두기에는 너무 짧다, 그 기간이. 그리고 악 감염의 폐해가 크다. 부패하기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제 그런 의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부정기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아까 어제 했던 것 중에 부정기형을 이제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더 부정기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부정기형이란 거는 형의 선고 당시에는 정해지지 않고 형의 집행 단계에서 행형 성적에 따라 비로소 정해지는 것을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징역 1년에 처한다, 징역 2년에 처한다, 이렇게 형이 정해져서 선고가 되는 게 아니라 단기 부정기형이나 단기랑 장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단기는 5년, 장기는 10년 이내. 그러니까 5년 이내에 그 정해지지 않은 부정기형으로 선고를 하게 되면 5년 이내에 언제든지 그 사람의 그 행형 성적에 따라서 그 집행 완료가 그냥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실증주의 범죄학은 그 형벌의 개별화하면서 배웠죠. 사람마다 똑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달라진다고 할 수가 했었죠. 개별화. 그게 이제 거기에 나와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부정기형. 그다음에 여기 환형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이 액수가 고액인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제재로서 벌금형을 자유형으로 바꾸는 거, 이거를 환형이라고 하면 환형. 이런 이제 환형 처분이 대한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수 벌금형 제도는 이제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현재 총액 벌금 제도입니다. 총액 벌금 제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 벌금 제도는 서로 형평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 그래서 일수 벌금형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아직 도입이 안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일수형 벌금형 제도는 어떤 것이냐, 벌금 일수 곱하기 벌금액입니다. 벌금 일수 곱하기 벌금액인데, 벌금 일수는 그 사람이 저지른 불법이라든지 책임의 양에 따라서 정해지고, 벌금액은 그 사람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벌금액이 정해진다. 이렇게 여기 그 사람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벌금액이 정해지는 거를 일수 벌금형 제도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8장은 이제 요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9장 이제 교정론을 보시겠습니다. 9장. 교정론은 이제 우리가 교정 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감옥이 있죠. 감옥,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감옥. 그 교정 시설에서 9장, 10장에 걸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나오는데요. 우선은 이제 수용자에는 아까 뭐 수형자도 있고 수용자도 있고 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단어부터 한번 좀 파악을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형자라는 거는, 우선 수용자라는 거는 그 수용 시설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을 전부를 다 수용자라고 합니다. 수용되어 있는 사람.
이 수용되어 있는 사람 안에 내부를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 수형자가 있는데, 이 수형자는 실제 형의 확정이 되어서 수용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우리가 3심 제도니까 1심, 2심, 3심까지 다 가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어서 그 사람 그 형이 죄가 범죄가 확정이 된 것이거나, 아니면 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서 그냥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아무튼 죄가 확정된 사람, 이거를 수형자라고 하고요. 미결수용자는 아직 죄가 확정이 안 됐어요. 이제 1심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항소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거든요. 또는 아직 공판 단계로 접어들지 않았던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된 사람들이 있죠. 미결 수용자, 형사 피해자 또는 피고인으로 체포 구속으로 수용된 사람,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미결 수용자고, 우리 미결 수용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인이 아닌 거죠.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된 상태니까. 그래서 수용자는 크게 이렇게 수형자와 미결 수용자로 나눠진다는 거. 사회상 확정자는 뭐 사형이 확정되어 수용된 사람, 중요하지 않고요. 수형자와 미결 수용자만 잘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용자는 구분해서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19세 이상, 성인은 교도소가 있고 이제 구치소가 있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19세 미만은 소년 교도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미결 수용자, 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형사 피해자 또는 형사 피고인인 경우에는 구치소가 원칙입니다.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가 원칙인데, 혹시 구치소가 정원이 초과되면 교도소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누구 어디 대기업 회장들 아니면 유명 정치인들이 뭐 구속 적부 심사를 받게 되고, 그게 뭐 새벽에까지 몇 시간 동안 계속 심사를 하고 새벽에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제 그 구속이 떨어지면 이제 어디 이제 들어가는, 그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게 구치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도소가 아니라 원칙은 구치소라는 거. 자, 구금 방식 변화. 우리가 앞에서 사회적 처우 한번 나왔었죠. 내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낙인갈비 할 때 나왔죠. 낙인갈비. 낙인 이론, 갈등 이론, 비판 범죄학에서 낙인 이론에서는 국가 이제 불개입 정책, 급진적인 불개입 정책, 비범죄와 비형벌화, 뭐 시설 내 폐지 금지 또는 사회적 처우 도입, 이런 게 나왔었죠. 사회적 처우라는 게 시설 내 구금을 토대로 시설에다가 구금을 시키긴 하지만 가능한 한 사회생활과 비슷한 허용하는 그런 구금 방식을 해라. 그럼으로써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해줘라, 이런 거죠. 사회적 처우가 이제 구금 방식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중간 처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중간 형태를 중간 처우라고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중간 처우를 시행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방시설. 개방시설은 말 그대로 그 경비 등급을 많이 낮춘 거죠. 조금 더 자유롭게 해주는 낮은 경비 등급. 외부 통근제는 비록 시설 내에 수감이 되어 있어도 외부 기업체 작업장 또는 시설 내에 있는 어떤 작업장에 통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외부 통근제. 또 기휴제는 외출 외박. 이렇게 세 가지가 중간 처우를 허용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간 처우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죠. 개방시설, 외부 통근제, 기휴제, 또는 뭐 외국의 사례인데 뭐 주말 수감한 뭐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닌 걸로 하죠. 요거는 이제 문제 한번 나오니까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용자의 처우, 외부와의 교통 허용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접견 또는 전화, 통화, 서신, 수수 세 가지를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접견은 외부에서 이렇게 면회가 오면 서로 만나게 해주는 걸 접견이라고 그러죠. 1회당
30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수용자인 경우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미결 수용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요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접견은 일반적으로 1회당 30분의 그런 제한을 두지만 미결 수용자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서 접견에 제한이 없다. 자, 전화 통화는 소장의 그 교도소 소장 또는 구치소 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고 서신 수준은 원칙적으로 검열은 안 된다. 그리고 수용자의 권리 구제 제도 총 이제 크게는 4가지로 한번 구분이 되는데요. 수용자, 즉 이제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이 되어 있는 그 수용자한테 권리를 침해됐거나 인 경우에 그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총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순회 점검 제도라는 게 법무부에서 그 각각 그 수용소에 이제 점검을 하러 이제 행정적인 차원으로 나오는데, 이런 순회 점검을 할 때 고충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순회 점검, 점검 공무원에게 이제 요거는 이제 순회 점검 제도라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소장 면담은 소장 면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면담에 응해야 됩니다. 소장은. 그래서 소장 면담을 통해서 자기의 고충이라든지 침해 사실을 이제 알리면 되는 거고요.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이 청원입니다. 청원. 청원은 수용자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순회 점검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 내가 이러한 권리가 침해됐습니다 하고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법무부 장관한테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원을 누구한테 할 수 있나? 뭐 대통령, 국무총리 막 이렇게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 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죠.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타 그 수용자 또는 수용자가 그 수용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침해한 사람을 대상으로 민사 손해배상도 할 수 있고요. 형사 고소도 할 수 있고요. 행정소송, 또 행정심판, 헌법소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정용 9장, 10장에서는 이제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1장 형사사법 절차. 9장, 10장 한번 교재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갈까요, 그러면?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정론, 9장의 교정론인데요. 자, 교정시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설마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는 좀 문제가 너무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뭐 어떤 형태의 뭐 교도소가 일반적입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설마 이런 안 나오겠죠. 일자형 사동 병렬시킨 전주형인데 뭐 이런 식의 문제는 정말 좀 지역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냥 한번 이건 읽어보는 수준이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이제 구분 수용을 하게 되는데 19세 이상의 수용자라는 건 이제 형이 확정된 사람이죠. 교도소에 19세 미만 수용자는 소년교도소에, 미결 수용자는 어디에 수용이 되는 게 원칙이냐? 구치소. 이제 요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치소.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됨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원을 초과하면 그때는 교도소로 가게 된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구금 방식의 변화에서는, 그러니까 사회 내 처우, 이제 요거에
이제 나오는데요. 전통적인 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 구금 방식의 변화 중에 사회적 처우가 무엇이냐? 시설 내 구금을 토대로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구금이 완화된 상태에서 사회적 활동을 허용하는 구금 방식, 조금 더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지는 그런 방식이고, 그게 더 교정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중간 처우는 시설 내 처우와 아까 말씀드린 사회 내 사회적 그 처우의 중간 형태인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개방시설이라는 게 도주 방지를 위한 보안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도소. 요새 우리가 뭐 가게도 뭐 착한 가게라고 해서 아무도 없고 그냥 물건만 있고 사람들이 돈을 돈통에 놓고 그냥 가져가는 그런 것처럼, 그 교도소도 마찬가지로 개방시설로 낮은 경비 등급을 활용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개방시설 있습니다. 어디냐면 뭐 군산교도소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방시설. 자, 외부 통근제. 시설 외부에 있는 작업장에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작업을 하러 가는 거죠. 이런 외부 통행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외부 기업체 또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천안개방교동소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기휴제, 외출 외박을 허가하는 제도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 처우는 3가지, 개방시설, 외부 통근제, 외부 통근제, 그리고 기휴제, 요거 3가지 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9장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요. 10장은 이제 권리구제 제도,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정론 2번째. 자, 여기서 아까 말씀 수용자와 미결 수용자와 수용자 3가지 구분을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수형자라는 거는 형이 확정된 사람, 미결 수용자라는 거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는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수용자의 처우에는 우리가 3가지가 있었죠. 접견, 서신, 수수, 전화 통화. 접견은 1일 3회 제한이 있었다는 거. 접견 시간이 제한이 있는 거죠. 1회 30분인데 뭐 그런 몇 분까지 하느냐 이런 것도까지 할 필요 없이 제한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미결 수용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접견에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하고 접견을 할 수 있고, 접견 시에 소장은 어떤 특별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하게 할 수가 있고, 또는 접견을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접견을 중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보시면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 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시간은 회당 30분.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 수용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서신수수도 이제 그 편지를 주고받는 건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검열받지 아니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화 통화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화 통화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미결 수용자의 처우, 미결 수용자 아까 봤었죠. 아직 형이 확정이 되지 않는 사람, 꼭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미결 수용자라고 하고,
그리고 뭐 처우 등급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아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나간다고 그랬죠. 작업을 나가는데 징역형만 작업을 있고 금고나 구류는 작업이 없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 작업을 정역이라고 하거든요. 정역. 작업을 하는 걸 정역이라고 하는데 금고형과 또는 구류형은 원래는 없지만 신청을 하면 작업을 또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외부 통근 작업, 그 외부 통근제, 외부 기업체에 외부 기업체 통근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작업에서 이제 그렇게 소장이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그 작업을 하면 수입이 발생을 하죠. 외부 작업장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모두 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뭐 임금을 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작업자에게 수영자에게 뭐 임금을 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국고에 들어갑니다. 하나, 그 수영자에게 장려금, 작업 장려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은 다 국고에 들어가지만 작업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만약에 작업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석방할 때 그때 이제 본인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징벌에서는 뭐 징벌에서도 뭐 크게 볼 건 없는데 하나 이제 우리가 가끔씩 TV에 보시면은 뭐 그 내부에서 교정시설 내부에서 아주 뭐 큰 잘못을 했다 그러면 독방에다가 뭐 넣었죠. 독방 그거를 금치라고 합니다. 금치. 보통 금치를 가장 중한 징벌로 보고 있습니다. 독방에 넣고 그 기간 중에 무슨 접견도 안 되고 서신수수 전화통화도 안 되고 뭐 작업, 운동, 신문, 도서, 열람 이런 거 다 금지시키는 거 이거를 독방에다 넣는 거를 금치라고 한다. 요 금치라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게 가장 중한 징벌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면 여기에서도 교정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수용자의 권리 구제 제도 크게는 이제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순회 점검 제도. 순회 점검 제도는 그 교정 시설을 검열하는 법무부에서 교정 시설을 이제 검열을 하는데 이제 이때 검열을 할 때 그 고충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회 점검 제도가 권리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원래 목적은 그냥 행정적인 그런 업무인데 이때를 이용해서 순회 점검을 할 때 그때 네,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는 순회 점검은 교정행정의 밀행주의에서 야기되기 쉬운 수형자의 인권 침해 행위를 적발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 집행을 시정하고 또는 각종 범죄 통일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과 수형자의 처우 전반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이제 이렇게 순회 점검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인권 침해 이런 게 적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좀 아까 얘기를 좀 잘못했네. 순회 점검하면서 고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회 점검을 하면서 그 인권 침해 행위가 이제 적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회 점검 제도를 통해서 네, 권리가 구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권리 구제 수단이라고는 하기는 어렵다. 내가 원해서 권리 구제를 받기 원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순회 점검을 하는 와중에 그 인권 침해 행위가 적발되기 때문에 이게 권리 구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소장 면담. 소장에 면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담에 응해야 된다. 청원. 수용자는
그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이제 그 소장 면담이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순회 전공 공무원, 관할 지방교정청장한테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법무부 장관한테 바로 할 수 있다는 거, 청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권리 구제제, 아까 말씀드린 순회점검제도 또는 청원이라든지 소장 면담은 그 형집행법상의 권리 구제 제도였다면 이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권이 있습니다. 시설 수용자에. 근데 국가인권위원회 그 권리는 이제 권고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제한이 좀 있습니다.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권고. 기타 이제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고발도 할 수 있고요. 또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헌법소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뭐 9장, 10장 정리가 되고요. 자,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형사사법정책론. 이거는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한 장으로 축약을 해 놓은 건데요. 보니까 뭐 시험 그동안 쭉 나오는 거 보면 여기서 만약에 출제가 안 됐더라고요. 형사정책의 내용보다는 형사소송법에 있는 내용이라서 아마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사사법 절차는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수사 단계가 있고 공판 단계가 있고 집행 단계가 있다. 수사 단계는 검사라든지 뭐 사법경찰관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수사를 하는 거, 이 수사한 자료를 모아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 즉 공소장을 제출하는 거죠. 법원에. 이거를 공소제기라고 하고요. 이 공소제기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수사가 끝나고 공판 단계, 즉 재판 단계, 공판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였었는데 공판 단계로 이제 공소제기로 피고인이 되는 거죠. 피고인.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 이제 판사, 재판관이 이렇게 공판 단계에서는 주체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그 검사와 대등한 하나의 이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판 단계에서 형이 집행 끝났다 그러면 집행 단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수형자가 되는 거죠. 네, 그 집행 단계로 분류가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제 국민참여 재판이 있는데요. 피고인이 요청을 하면 국민참여 형사재판을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는 이제 배심원이 이 재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배심원은 미국이나 이런 영화에서 보면 배심원이 의견을 내면 재판관은 그 배심원의 의견에 따라야 되죠. 그 기속이 됩니다. 기속이. 근데 여기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까지 아니고 의견 개진만 됩니다. 형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의견이 의견으로서 전달만 되는 거죠. 또 형사사법의 민영화. 우리나라에 또 민영교도소가 있습니다. 저기 아가페 소망교도소라고 민영교도소가 있다라는 거. 또 민간조사관 제도. 우리 얼마 전에 한번 뉴스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사법탐정 제도인데 아직 이제 실시는 안 되고 있는데 민간조사관 제도라는 게 있다라는 거. 발의를 누가 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네. 자, 11장도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1장도 한번 보시면 형사사법 정책, 형사 절차, 네, 수사 절차, 공판 절차, 형 집행 절차로 나누는데 수사와 공판 절차를 구분하는 게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수사 절차에서의 어떤 상황, 이런 상황들은 사실 형사소송법적인 문제라서 우리 형사정책에서는 여기에서는 문제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 사실 형사소송법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형사소송법에서 아마 1학기였나요? 1학기 때 형사소송법에서 다 나왔던 문제들인데 그래서 우리 형사정책이라는 과목과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어서 아마 문제화 하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가끔 나오는 게 국민참여 형사재판 제도. 여기에서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는 거. 피고인이 요청한 경우에만 실시가 된다는 거. 그리고 교정시설에서 형사사법의 민영화에서 민영교도소가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설치가 되고 있다는 거. 아가페 소망교도소라는 이름으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 하지만 민간조사관 제도라는 게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립탐정이거든요. 민간조사관 제도라는 게. 자, 이렇게 해서 11장은 11장은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12장 소년 범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특수한 범죄인데요. 소년 범죄 또는 이제 국가 범죄, 또 컴퓨터 범죄와 사이버 범죄, 또 환경 범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2장 소년 범죄. 소년 범죄에서는 우선 다이버전이라는 그 개념을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다이버전이 뭐냐면 대체 처분 또는 우회 처분이라고 해서 소년 범죄에 대해서 바로 그냥 똑같이 성인하고 똑같이 형사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년이라는 어떤 특수성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다른 방식의 처분, 대체 처분 또는 우회 처분을 하는 것들을 다이버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이버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수사 단계 또는 공판 단계 또는 집행 단계 이런 각각의 단계에서 소년 사법에 대해서는 다이버전을 즉 대체 처분, 우회 처분을 시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다이버전의 소년 사법 다이버전에서 장점이 무엇이냐? 일단은 똑같이 형사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부담, 비용 이런 게 감소가 되겠죠. 재정 부담도 감소되고 또는 그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또 업무량도 감소하고 또 소년 범죄인에 대한 낙인 부담도 축소가 되고 이거는 이제 똑같이 형사 처벌하게 된다면 그 소년 아직 어떤 인격적인 완성이 되지 않은 소년인에게 또 개선이라든지 교육에 통해서 이거를 예방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이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낙인이 돼서 더 직업 전문 범죄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또 인도적 또는 효율적 처우 이런 게 장점으로 된다면 단점은 일반 소년과 성인 사이에 좀 불평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느슨한 처벌로 재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는 거 촉법소년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촉법소년은 뭐 10세에서 14세 미만인데 이 소년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무겁더라도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소년 범죄에 대한 보호 처분인데요. 무조건 소년 범죄는 우선적으로 보호 처분 우선주의를 해야 된다. 보호 처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형사 처분이 있고 보호 처분이 있는데 보호 처분은 조금 더 낮은 수준의 그런 처분이죠. 근데 소년 범죄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먼저 보호 처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 소년 범죄 대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범죄 소년 또는 촉법 소년, 우범 소년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범죄 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그런 소년이고 이 범죄 소년인 경우에는 보호처분, 형사처분보다는 되도록이면 보호처분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검사 선의주의라는 게 나오는데요. 1차적으로 검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형사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처분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검사 선의주의라고 합니다. 이 내용도 이 개념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제 촉법소년, 우리가 범죄소년은 14세에서 19세였는데 촉법소년은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입니다. 촉법소년은. 그래서 이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우범소년은 이제 총 10세에서 19세 미만, 이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소년을 우범소년이라는 명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이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세 미만은 어떻게 됩니까? 10세 미만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죄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범죄가 되려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범죄 조각 사유가 있는 거죠. 먼저 그 구성 요건, 범죄의 구성 요건을 먼저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위법성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이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이 10세 아래는 책임이 없죠.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가 안 됩니다. 10세 미만은. 그래서 10세부터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그 중에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분이 안 되는 그런 나이대고,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는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보호처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보호처분 우선주의인 거고요. 자, 소년범죄의 보호처분을 먼저 하게 되는 이 보호처분의 종류라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뭐 위탁처분 또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또 보호관찰 또는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처분, 또 소년원 송치,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형벌과 보호처분에서 보완처분이죠. 이때는 여기에서도 이제 보완처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보완처분에서의 하나 가지 전자감시, 그 전자팔찌, 그게 이제 보완처분에 하나 있는데, 그거랑 연관시켜서 문제가 많이 나요. 소년 범죄의 보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해서 위탁처분, 뭐 보호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이렇게 마지막에 전자팔찌, 전자팔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전자팔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성인의 보완처분이라는 거, 소년의 보호처분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아마 구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년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소년 범죄인 경우에는 성인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좀 감안을 해주는 거죠.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석방 요건이 좀 완화가 됩니다. 우리가 성인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20년을 채워야 가석방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20년을 채우면 그때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무기징역, 무기자유형을 받은 소년 범인인 경우에는 5년만 채우면 가석방 요건이 됩니다.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15년 징역을 받은, 15년 유기자유형을 받은 그런 소년인 경우에는 3년만 채우면 가석방 요건이 된다. 하지만 보통 성인은 그런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된다는 거. 또 부정기형인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단기라는 건 5년이거든요. 단기의 3분의 1만 채우면, 5년이면 60개월이니까 60개월의 3분의 1이면 20개월만 채우면 가석방 요건이 된다는 거. 그래서 5년, 3년, 3분의 1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기징역인 경우는 5년만 채우면 가석방 요건이 되고, 15년형인 경우는 3년만 채우면 가석방 요건이 되고, 부정기형인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만 채우면 된다. 5년, 3년, 3분의 1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년범죄 한번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 소년 보호의 원칙. 소년범인 경우에는 똑같이 대우하지 말고 소년이기 때문에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이제 뭐 인격주의, 규범주의, 목적주의 뭐 여러 가지 주의가 있는데 밀행주의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년 범죄인 경우에는 비공개 행해야 된다. 효율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 소년 심판은 비공개에 행해져야 하고 사진, 신문, 출판 등에 싣거나 방송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게 밀행주의가 하나 있다는 거, 소년 범죄에 대한. 그래서 가끔 문제에 뭐 공개주의 또는 공개적으로 소년 범죄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틀린 지문이죠. 이제 소년 범죄인 경우에는 밀행주의, 비공개에 행해야 된다. 그 심판을. 자, 그리고 다이버전, 아까 말씀드린 이 다이버전이라는 내용 가장 잘 나오는 겁니다. 소년 범죄에서는. 다이버전이라는 개념이 대체 처분, 우회 처분이라고 하는데 형사 제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 유형을 보면 아까 뭐 체포전 다이버전, 뭐 기소전 다이버전 이렇게 각각의 그 단계에서 재판전 다이버전, 다 다이버전, 즉 우회 처분, 조금 더 제재를 최소화하는 그런 다이버전이 이루어진다. 소년 사법인 경우에는. 자, 다이버전의 의미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다이버전의 장점이 무엇이냐? 그 똑같이 성인 범죄랑 똑같은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죄 문제를 처리하는데 좀 그 업무량이라든지 좀 경제적인 부분이 감소가 되죠. 또 전체적인 그 업무량도 감소하고, 그리고 소년범인 경우에 낙인으로 찍혀서 그런 전과자로 만들 가능성도 감소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인도적이고, 하지만 단점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아까 단점 말씀드린 불평등이 이제 있을 수 있죠. 형사사법에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 네, 재범의 우려가 있다. 자, 이게 다이버전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소년에 대한 보완 처분을 우리 아까 8장에서 형벌과 보완 처분을 배웠었는데 소년에 대한 보완 처분을 특히 우리가 보호 처분이라고 한다. 소년 경우에 보호 처분, 그래서 보호 처분 우선주의. 소년범인 경우에 형사 처분보다는 보호 처분으로 먼저 해야 된다. 소년 보호의 차원에서 형사 처분보다는 보호 처분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게 보호 처분 우선주의입니다. 아까 이제 검사 선의주의도 뒤에도 나오는데 한번 여기 각주에 있으니까 보시면 모든 소년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1차적 조사권을 갖고 보호 사건 내지 형사 사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이게 검사 선의주의입니다. 그래서 소년 범죄인 경우에 이거를 형사 처분으로 할 건지 또는 보호 처분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 1번 판사, 2번 검사, 3번 수사관, 4번 뭐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검사죠. 네. 아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짧은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이런 1차적인 책임 조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나 할 때 검사에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봅니다. 대상이 있죠. 아까 대상. 우리가 소년범인 경우는 10세부터 해당하죠. 10세 이상 19세 미만입니다. 10세 이상 19세 미만, 그 중에 14세 이상 19세 미만, 이거를 범죄 소년, 죄를 범한 소년이라고 하는데요. 범죄 소년. 자, 범죄 소년이라고 하고, 자,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아까 촉법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이거를 촉법 소년이라고 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 처분을 못합니다. 보호 처분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우범 소년이라고 하고요. 10세 이상에서 19세 미만. 10세 아래쪽은 책임이 없습니다. 범죄가 안 된다는 거죠, 범죄. 그래서 문제가 되게 많았었죠. 옥상에서 누가 벽돌을 던져가지고 아파트 옥상에서 문제가 뭐 뉴스에서 나왔었죠. 그게 초등학교 1학년들이 장난으로 던졌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그런 행위는 그때 뭐 차만 아마 이렇게 좀 손상이 된 것 같았는데 혹시 아래쪽에 누가 사람이 다쳤으면 죄를 물을 수 있냐? 우리 형법에서는 없습니다. 10살 미만은. 자, 뭐 그리고 네, 이제 소년 범죄의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보호 처분의 종류 이것도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감호를 1번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또는 뭐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또는 단기 보호 관찰, 장기 보호 관찰, 소년 보호 시설 감호, 소년원 송치.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수용자 구분 수용을 한다고 해서 19세 이상은 교도소로 가고 19세 미만은 소년 교도소로 간다고 그랬죠. 소년 교도소로 가는 거는 형사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 둘 사이를 좀 혼동을 할 수가 있는데 소년 교도소는 말 그대로 그냥 교도소이고요. 소년원은 보호처분의 일종입니다. 보호처분 시설입니다. 그거가 혹시 용어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년 범죄인 경우에도 이제 형사 처분을 하게 되죠. 소년 범죄는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 그 범죄 소년인 경우에는 보호 처분 우선주의이지만 형사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형사 처분도 특칙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조사 심리상의 배려를 하는 거고요. 공판 기일 우선 지정, 조금 더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재판이 이제 느려지면 또 그게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년 범죄인 경우에는 공판 기일을 좀 우선 지정을 해주고요. 설마 사형 무기까지 되는 그런 중형을 했어도 조금 더 완화를 해준다. 일반 성인에 비해서. 또 상대적 부정기형의 인정과 형 집행의 종류. 그러니까 부정기형은 아까 말씀드렸죠. 형을 1년, 2년, 3년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 단기 또는 장기만 정해줍니다.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장기는 10년, 뭐 단기는 5년 이렇게 초과하지 못하는 내에서 선고를 해주고 그 행형 실정이 좋으면 조금 더 그 범위 내에서 만약 5년 단기 5년에 처한다 이제 이렇게 했으면 5년 동안 쭉 살 수도 있지만 성적이 좋으면 뭐 1개월 만에도 나올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걸 상대적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또 환형 처분, 아까 환형이라는 게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 벌금형을 자유형으로 바꾸는 걸 환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환형 처분의 금지와 비결 구금일수의 산입, 혹시 뭐 다른 위탁기관에서 잠깐 보호 감호를 받더라도 그거를 다 형기에 산입시켜준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보시고 가석방 조건이 조금 완화된다. 아까 말씀 5년, 3년, 3분의 1. 자, 무기징역은 성인은 20년인데 소년 범인 경우에는 5년으로 단축해주고 15년은 성인은 3분의 1을 해야 되지만 15년인 경우에는 소년은 3년만 경과되면 가석방 요건이 되는 거고 부정기형은 단기에 3분의 1만 경과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요건을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소년범죄는 소년범죄 12장은 완료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요. 소년 보호의 근거 중 원리 중 옳지 않은 것은 요거죠. 공개주의. 이거는 밀행주의입니다. 밀행주의라는 거.
자, 그다음에 국가 13장 국가 범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용은 뭐 여러 가지였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만 국가 범죄는 국가 범죄가 무엇이냐? 국가 범죄의 유형,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국가 범죄라는 것은 실제 국가가 범죄를 직접적으로 저지른 것만 국가 범죄라고 보는 거죠. 전쟁 또는 집단 학살, 핵무장, 테러 이러는 건 국가 권력이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 이런 거를 좁은 의미의 국가 범죄. 좀 넓은 의미로 국가 범죄는 이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겁니다. 남용. 직접적으로 어떤 뭐 죽이거나 테러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건 아니지만 국가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범죄. 국회 같은 경우는 악법을 제정하는 거. 또는 법원 같은 경우는 사법살인을 저지르는 거. 대표적인 사법살인이 그 인혁당 사건이었죠. 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은 그 중앙정보부에서 조작을 해서 어떤 국가보안법에 위반돼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하고 18시간 만인가 바로 그냥 사형을 집행시켜서 죽이죠. 이런 것처럼 사법살인 남용한 거죠. 국가 권력을 남용. 또는 뭐 수사기관에서의 그 강제 연행, 감금, 폭행, 고문 이런 것들은 다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국가 범죄다. 그래서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음 중 넓은 의미의 국가 범죄가 아닌 것은 해서 뭐 악법을 제정, 사법살인, 또 폭행, 뭐 핵무장 이렇게 나오면 핵무장이 정답이 되는 거죠. 좁은 의미의 국가 범죄이기 때문에 핵무장은 요거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좁은 의미의 국가 범죄. 국가 범죄의 특징은 좀 뭐 당연한 내용인데요. 피해가 대규모하고 광범위하죠. 국가 범죄는. 그리고 다른 범죄의 원인 또는 배경이 됩니다. 전쟁을 이 국가가 일으키면 그 국가 전쟁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그 안에서 전쟁 안에서 또 다른 범죄가 계속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재의 곤란성.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는 제재하는 게 되게 곤란하죠. 혹시라도 외국에서 요새는 이제 뭐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유엔이라는 국제 기구를 통해서 지금 뭐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군부에서 쿠데타를 통해서 민간인들을 막 총으로 쏘고 하는데 이거를 제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국제 기구에서 제재를 하지만 이게 또 내정 간섭과 맞닿은 부분이 있어서 제재의 곤란성, 책임 소조의 불명확성, 국가 범죄를 일으키는 게 그게 실제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책임 소재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되게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기가 힘들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좀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내용이라서 여기는 또 한번 계속 가겠습니다. 14장 컴퓨터 범죄. 여기는 뭐 컴퓨터 범죄, 사이버 범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지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범죄 유형, 피싱, 파밍 내용이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금융기관 사이트에 위장을 하는 것들은 이제 피싱이라고 합니다. 피싱. 내가 어디 신한은행 치고 들어갔는데 그게 뭐 원래 신한닷컴인데 신하닷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기관인처럼 위장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해서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거. 이거는 피싱이라고 하는 거. 피싱은 금융기관. 파밍은 금융기관 아니지만 일반 어떤 사이트에 접속, 진짜 사이트로 접속을 오인하게 하는 거. 그래서 똑같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뺏는 거. 피싱과 파밍의 차이점은 피싱은 금융기관이고 파밍은 일반적인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처럼 이제 오인하게 해서 접속을 하는 것. 파밍이 조금 더 넓은 의미죠. 이제 요걸 구분을 금융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피싱과 파밍. 스미싱은 우리가 보통 문자 메시지로 많이 오죠. 뭐 재난지원금 뭐
도착했습니다. 누르세요 해서 잘못 누르면 이상한 곳으로 가면서 내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가게 하는 게 이런 게 스미싱이라고 하고요. 디도스 공격은 우리가 어떤 특정 사이트에 대량의 그 접속을 계속 날리면 그 서버가 그냥 보통 뻗는다고 그러죠. 그런 걸 디도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이버 범죄 유형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만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환경 범죄 15장. 자, 환경 범죄.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죠. 오염시키는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이 환경 범죄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침해 행위의 특성, 또 피해의 특수성이 있는데, 침해 행위는 간접성.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예를 들어 페놀을 그냥 어디에다 한강에다 방류를 했다고 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페놀을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 건 아니죠. 하지만 그 환경재라는 환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피해가 이제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그 침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침해의 간접성이 있고요. 또 전파성. 한번 환경재가 오염이 되면 그게 여러 군데로 전파가 되는 거죠. 이런 전파성이 있고, 또 완만성. 바로 나타나지 않죠. 그 오염된 식수나 이런 거를 섭취하면 음료를 취하면서 이게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몇 달에 걸쳐서 완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피해의 특수성은 일단 피해가 광범위하죠. 한강이 한번 오염되면 서울 시민들이 전부 또는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피해가 된다는 거. 또 저 피해자가 또 다수가 있죠. 다수가 되고 또 그 피해가 사실 불명료하죠. 이게 어떤 오염된 식수를 섭취해서 생긴 그런 피해인지 아니면 다른 피해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하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 힘의 불균형. 보통 환경오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보통 기업, 조금 대기업, 이런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행위자가 힘 있는 사람들이 보통 저지르고, 반대로 이제 그거를 당한 사람, 피해자들은 조금 힘이 없는 그런 힘의 불균형이 있다라는 거. 환경 범죄의 좀 특수성이고요. 이런 환경 범죄는 무엇을 보호하느냐, 보호 법익이 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 법익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환경재 자체가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재 자체를 보호 법익으로 하게 된다면 비록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피해가 없더라도 환경 자체가 오염된 것으로도 환경 범죄로 명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 법익이라고 하게 된다면 환경은 오염됐어도 이게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 범죄가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환경재와 또는 사람 생명 건강을 모두 다 보호 법익으로 하게 되면 생명이라든지 환경재가 오염되면 다 환경 범죄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중적 보호 법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재 자체를 환경 범죄에서의 보호 법익으로 하느냐 또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법익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 범죄를 명할 수가 있는 범위가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아마 이거 이중적인 보호 법익 요 문제를 용어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재 또는 사람 생명 건강 모두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거, 이거를 이중적인 보호 법익이라고 한다. 자, 환경 범죄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행정 종속성. 우리가 이제 범죄가 되려면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구성 요건. 예를 들어 이제 절도의 구성 요건, 살인의 구성 요건은 사람을 살인하는 자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런 구성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구성의 요건이 있죠. 사람을 살인을 해야 되는 거죠. 주위에 강아지를 강아지를 해쳤다고 해서 이게 살인죄 죄가 구성이 안 되죠. 사람을 살인을 하는 것만이 살인죄의 구성이 됩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모든 범죄마다 구성 요건이 있거든요. 구성 요건.
이 범죄 구성 요건을 환경 범죄에 적용을 하려면 형사기관 자체적으로 이걸 안 되고 항상 행정행위나 행정법에 의해서 보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환경 범죄는 기업 경제와 많이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환경 범죄를 너무 타이트하게 이거를 하게 되면 그 경제 활동에 좀 위축이 되죠. 대신에 이걸 너무 완만하게 하게 되면 활동은 기업 경제는 조금 더 활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많이 발生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 범죄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거를 범죄로 해주느냐, 이거는 그 행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페놀을 방류하는데 페놀 양이 아주 소량인 것도 환경 범죄가 된다. 이렇게 된다 안 된다를 형사사법기관에서 이거를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행정법 또는 행위 쪽에서 먼저 이거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범죄는 항상 형사사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그거를 보충을 해주고 확정을 해줄 수 있을 때 확정을 해줘야만 비로소 이거를 범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거가 행정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환경 범죄. 그래서 환경 범죄의 행정 종속성의 개념을 묻는 질문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요. 자, 환경 범죄 효율적인 대처 방안. 이제 환경보호 우선주의. 경제하고 항상 밀접하죠, 환경은. 그래서 환경 범죄는 환경 범죄 보호 우선순위, 대처 방안으로 우선순위도 해야 되고, 제재 규정을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 두리뭉실하게 하게 되면은 환경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법인을 처벌할 방법 다양화 합리화해야 된다. 보통 환경 범죄를 저지르는 기업은 그 직접적인 대상자에게만 제재가 가해지거나 또는 이제 보통 벌금으로만 대체되거든요. 다양한 제재 수단이 필요한데 기업에 대한 보호 관찰이라든지 사회봉사 명령, 징벌적인 손해배상 또는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좀 대처 방안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좀 간략하게 지금 요약한 부분이고요. 이거 우리 교재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년범죄 했습니다. 국가범죄 13장. 국가범죄는 그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그 구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범죄의 좁은 의미의 국가범죄는 뭐가 있느냐? 그렇죠? 전쟁, 집단학살, 핵무장 또는 테러 이런 것들이 좁은 의미의 국가범죄. 국가가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 넓은 의미의 국가범죄는 보통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권력을 남용하는 거는 국회에서는 악법을 제정하고 또는 사법 권력에서는 사법살인, 대표적인 게 인혁당 사건이었죠. 사형을 확정하고 나서 18시간 만에 바로 그냥 집행을 해버렸으니까 사형 집행을. 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의 강제 연행 또는 불법 감금, 고문 또는 고문치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국가 권력을 남용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 범죄입니다. 국가 범죄의 특징, 피해가 대규모 또는 광범위, 또 다른 범죄의 원인 또는 배경이 되고 제재하기 곤란하죠. 또 책임 소재도 불명확합니다. 뭐 몇십 년이 지나도 그게 누가 책임자를 처벌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뭐 살짝만 보시면 되고요. 뭐 국가범죄 대책, 어떤 대책이 있느냐 뭐 이런 건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한다 뭐 이런 것들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컴퓨터 사이버 범죄를 보시면
여기서는 뭐 다른 건 없고 개념만 개념만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뭐 해킹, 뭐 스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아실 테니까 뭐 해킹이라는 것도 있고 제일 많이 이제 요새 현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피싱. 피싱은 이제 금융기관. 피싱은 금융기관. 파밍. 파밍은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게 해서 사용자들이 접속을 내가 어디 가려고 예를 들어 다음 또는 네이버에 들어가려고 네이버닷컴 이렇게 쳤는데 알고 보니까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가짜 사이트에 근데 그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게 만들 거기에 그래서 내가 로그인을 하려고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치면 연결되어 있는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훔쳐서 진짜 네이버에서 자기 그 정보를 다 빼가는 것 이거를 파밍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이 있는 거는 피싱.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에 어떤 링크를 하나 달아서 뭐 무료 쿠폰, 뭐 돌잔치 또는 요새는 뭐 그 재난지원금 이제 이런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제 클릭을 하게 만들죠. 터치를 하게 만들어서 이제 자기 그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거. 또 디도스 공격은 대량의 트래픽 서비스 요청을 대량으로 보내서 그 서버가 불통해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이거를 디도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범죄. 자, 15장. 자, 환경 범죄. 자, 환경 범죄는 이제 좀 그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침해 행위에도 좀 특수성이 있고 피해에도 특수성이 있다는 거. 침해는 보시면 이제 간접성, 직접적으로 오염 물질을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라는 그 환경재를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파성,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산 전파되는 특징, 또 완만성, 환경 침해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침해가 된다는 거죠. 천천히. 또 피해의 특수성은 광범위하고 피해자도 대량으로 발생을 하고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환경 범죄는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보호법익. 환경 범죄를 무엇을 보호법익으로 하느냐, 사람과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느냐. 그렇다면 비록 환경 오염을 시켰더라도 이게 직접적으로 사람 생명과 건강에 어떤 해를 끼치는 게 아니면 환경 범죄가 아니게 되는 거죠. 환경재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견해가 있다. 비록 사람과 건강이 해치지 않더라도 이 환경 자체를 오염시키는 것으로도 환경 범죄가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환경재와 인간의 생명 건강 양자를 모두 보호법익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거를 이중적인 보호법익 이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 종속성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환경 범죄에서는 범죄 구성 요건의 내용이 행정행위라든지 행정법에서 구체적으로 그거를 확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환경 범죄입니다 라고 확정을 해줘야 실제적으로 형사사법기관에서 이게 범죄로 된다는 거죠. 그걸 행정 종속성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대처 방안, 환경 범죄를 환경보호 우선주의, 경제개발보다는 환경보호를 우선주의로 해야 된다. 대처 방안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재 체계를 좀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법인 처벌이 사실 실제적으로 죄를 저지른 그 기업에 대해서 벌금, 단순한 벌금형만 있거나 아니면은 그 직접적인 당사자 한 사람만 이렇게 이제 보통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최고 경영자도 함께 처벌하거나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하거나 기업 보호 관찰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그리고 좀 합리적인 처벌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특수범죄까지 다 마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